지난 9월 3일에서 5일, 인도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수. 바로 그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자원한 한 남자. 그는 지난 4년간 다수의 사립병원에서 근무를 한 의사 태자 레디였습니다. 좋은 의미의 강 큰 남자였던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태자, 당신을 체포합니다. 왜? 지난 9월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던 의사 태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을 왜 잡아가요? 뭐 의료사고가 있나요? 얼마 전 의사 태자의 아내는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그를 고소했는데요. 그때 함께 드러난 의사 태자의 검은 과거. 일단 그의 실제 이름은 태자 레디가 아닌 비라간뎀 태자였고요. 2016년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지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현재 신분인 의사도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도 모두 가짜!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못 믿겠던 거는 네, 4년 동안 뭘 했다면서요. 의사로.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의사를 활약했던 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안 들킨 겁니까? 2016년에 태자 레디라는 새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한 그는 이번에는 보자. 의사나 한번 해볼까? 진짜 뭐야? 의사로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의대 졸업장, 의사 자격증을 구입. 아니, 구입. 정말 샀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야 위조 서류로 의사 행세를, 그것도 4년씩이나 하기는 어려웠겠죠. 의사는 직업이 뭐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빅 사이즈의 간을 가진 태자는 위조된 의대 졸업장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십까지 수료하며 차근차근 다양한 기초 의학을 익혔습니다. 의대를 가지, 공부해서. 가지.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나 치료해준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정말 또 등골이 서늘할 것이다. 나를 치료해줬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야. 소중한 생명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범죄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미국에 위치한 한 미술관. 손님들로 북적이는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미술관에서 근무 중이던 부관장 라스자드 홉킨스. 그런데 뭐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젤에 있었던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게 부관장 라스자드가 잠깐 이 등을 돌린 사이에 그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은 공간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느낌이라도 들릴 텐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목격자도 있었을 텐데. 뭐야? 자, 게다가 사라진 작품은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불타는 기린. 오.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고급 특수지에 인쇄된 판화인데 현재 100점밖에 남지 않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2,4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럼 엄청난 작품인데.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죠. 네. 어떻게 된 거지? 같이 훔쳤나? 미술관에 들어서더니 잠시 후 당당히 작품을 들고 나오는 범인. 그림 들고 있네? 그냥 가져가네? 목격도 안 하고 있어. 하도 자연스러워서. 와, 저러고 있어. 근데 진짜 지 그림 들고 나오는 줄 알겠다. 아니, 그리고 행인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저게 끝입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달리의 작품을 도난당한 미술관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점을 오히려 악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간 크게 이걸 훔치긴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훔쳐간 그 작품이 특수지에 인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점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품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라는 금세 꼬리가 밟히고 말 겁니다. 역대급 사기극의 진실은 무엇인가? 수천억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말쟁이였나? 바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수소 전기 차량 개발 회사 니콜 B의 사기 의혹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 대기업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목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라면 정말 간이 큰 게 아니라 간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죠.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미래 산업에 주목, 수소 차량, 전기 차량 등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비에서는요, 친환경 연료인 수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돌입. 2018년 1월 드디어 니콜비에서 자사의 수소 전지 트럭 주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 트럭이 수소 전지로 움직인다는 건데 자, 니콜비에서 공개한 이 수소 전지 트럭의 엄청난 성능. 니콜비에서 개발 중인 수소 전지 트럭은 수소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920km를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연비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로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들을 보면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약 480km. 하지만 니콜비에서 개발 중이라는 수소 전지 트럭은 기존 전기 자동차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주행 능력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제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기업 B사, 이탈리아 대표 중장비 제조업체 I사, 그리고 국내 대표 대기업인 H사까지 각각 니콜비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품 생산과 납품 등을 협력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니콜비가 미 주식시장에 상장, 나흘 만에 4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10일 미국 리서치 기관인 힌데버비의 충격적인 발표. 니콜비는 수소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힌데버비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니콜비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콜비가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콜비가 2018년에 공개했던 수소전지 트럭 도로 주행 영상. 이 영상은 사실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뒤에 트럭을 언덕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요, 니콜비 전 직원들이 트럭을 굴릴 것이라고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저런 거를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힌데버비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니콜비 주가는 대폭락. 이후 니콜비에서는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비 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니콜비의 창립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튼은 CEO직 사임을 발표. 한편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콜비와 파트너십을 맺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B사,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G사에서는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니콜비에서는요, 지난 9월 30일 올해 말까지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니콜비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의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청 대변인인 피아 솔 호그는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단순 절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간도 크네, 노르웨이 경찰들을 우습게 봤네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야? 그 이유는 왜? 도둑들이 컴퓨터를 훔쳐간 건물이 바로 노르웨이 경찰의 중앙기관 노르웨이 경찰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치면 광화문 앞에 거기 제대로 경찰청사 턴 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턴 거죠. 헐, 네. 네.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야 이런 건가? 등잔 밑이 근데- 제일 어둡긴 하지. 근데 현관에 경찰들 다 있지 않나요? 너무 삼엄하지. 어떻게 들어갔지? 이 도둑들은 경찰 총국에 침입하기 위해 철저한 위장과 보안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깼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너무 허술하네. 아니 일단 오케이 깼다고 하면 쳐. 그 안에 경찰들이 도대체 몇 명일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고 간을 정말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다들 이런 생각 갖고 네. 있으니까 저기 큰 거예요. 아니 CCTV 없어 CCTV? 간을 발로 차고 다녔나 이 사람들은? 진짜 창피하겠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저분들부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춤. 와, 끼가 넘치는 분이네. 아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요. 네.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해 이슈가 되었는데 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범.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어머.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저 캡처 떠가지고 학원에서 달아놓으려고 그랬구나. 연기하고. 중국은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강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뭐야, 참 진짜. 우강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스페인의 유명 레게톤 뮤지션 칸델라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빨간 염색을 한 분이 이제 뮤지션이고요. 누가 간 입힐까? 자, 뮤직비디오 속에서 클라시에 의해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탔었던 이 남성의 정체 마약 황제 프란시스코 태온이었던 겁니다. 저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섭외했는데 후덜덜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스페인 경찰은 2016년도부터 그를 지명수배 1순위로 두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만요. 1순위? 끝내 프란시스코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지명 수배자고 1순위라면서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저 마약 황제는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마약 밀매범 그만하고 싶어서 나 좀 잡아가라 한 건가?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나 쌓자.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 프란시스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 내 조직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경찰 너희는 날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지명수배범 프란시스코의 뮤비 출연 논란이 커지자 가수인 클라시 A는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삭제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찰들은 이 뮤직비디오가 프란시스코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물론 마약상들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까지 모조리 수사하며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쫓았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의 수사 도중 일어난 대반전. 프란시스코가 먼저 자수를 한 겁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 이 사람이 이 생활에 질렸어 이제.
네, 심지어 그는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들과 자수 조건을 협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2주 만에 막을 내린 마약왕의 도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네. 스스로 등에 관역을 달아놓고 꼴 좋다 라며 그의 기행을 비웃었습니다. 자, 간 큰 범죄자들의 최후.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영국 대학생 베스 프리스톤은 여행 중 고가의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위치 추적 앱도 꺼져 있었던 상태. 베스는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베스의 SNS를 통해 한 여성이 뜻밖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휴대폰 분실하셨죠? 제가 주웠는데요. 제가 폰이 고장났거든요. 좀 쓰고 드릴게요. 아이클라우드 B 비번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뭐야? 이게 DM이 공손하네. 어? 아니 너무 뻔뻔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상대 여성이 바로 이 전화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베스의 휴대전화가 맞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민이 보여 메시지에. 첫 문장에 쏘리 들어가잖아. 미안해. 야, 내 전화인데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래. 쏘리라고 하잖아. 다행히도 상대 여성이 순순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베스는 그녀에게 배송비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여성, 감감무소식. 그동안 참고 참았던 베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귀찮게 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SNS에서 베스를 차단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베스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SNS에서 공개, 절도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범인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스마트폰을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탁자 위에 진짜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이렇게 하다가 탁 하면 없어져. 그 안에 또 연예인들 제 일정도 있고. 전화번호 너무 민감한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기를 하고 위치 검색을 껐다 켤 수 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터키로 많이 갑니다. 검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 친구 확실해요. 그 뒤에 터키에서 연락 왔어요? 예. 많이 와요. 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 미시간주 레드퍼드 경찰서 SNS에 한 지명수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이 글이 미 전역에서 대화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명수배 글은 뭐 맨날 올라오는 건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수배범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 지명수배범인 마틴 자이드를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이 도주를 썼던 거죠. 이후 경찰 공식 SNS에 지명수배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수배 글을 본 범인 자이들은요. 더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라 형편없는 건데. 난 체포될 걱정 따윈 하지 않아. 경찰의 SNS에 직접 본인이 손수 댓글을 달아서 경찰을 조롱했죠. 그러더니 심지어는 만약 너희가 올린 다음 게시글이 1000번 공유되면 내가 도넛 한 박스 들고 가서 자수할게. 한번 해보자고. 게시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며 정말 아주 간 크게도 황당한 내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학교의 쓰레기까지 다 줍겠다라는 공약까지 추가했습니다. 와, 경찰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친 듯이 공유를 했나요? 자이들의 도발에 경찰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수배자가 도넛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넛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찰이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오히려 저렇게 했구나. 바로 자이들의 내기 도전을 수락,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며 불과 1시간 만에 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던 겁니다. 약속 지켜야 돼. 도넛 가져와. 시민의 힘을 너무 얕봤네. 잠깐 뭐라고 그랬죠? 1000번 공유되면 자수한다고 공언했던 자이들. 도넛 사들고 가서 근처 학교 청소한다 그랬죠. 네. 아니 4,000번이면 4박스 가져야 돼. 그럼 네 배인데. 진짜로. 도넛은 한 박스였다고 합니다. 진짜 끝판왕 아닌가요? 이 끝판왕이. 저 심리는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후 경찰은요. 자이들이 약속을 지켰으며 그를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SNS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2월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명 프랑스의 오스카 세자르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감독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건 영화계의 수치예요. 여우 주연상 후보였던 배우 아델 에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우와. 사회자였던 희극 배우 플로렌스 포레스티마저 무대 뒤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상 수상에도 불구 찬사보다 국제적 비난을 받은 이 문제의 감독은 바로 영화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의 화제작을 연출한 감독 로만 폴란스키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감독이고. 피아니스트. 예.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뭐 잘못됐나? 때는 1977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로만은 당시 13살이었던 배우 지망생 서멘사 가이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로만이야. 이번에 영화 준비 중인데 오디션 보러 올래? 꿈 많은 어린 소녀 서멘사를 만난 로만은 겨우 13살이었던 소녀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 아이, 너무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마약에 술에 성폭행 세 개 다 완전 최악이네요. 아이, 저항을 이게 못하게 해버린 거죠. 미성년을. 범죄 대상이 13살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짓 아닙니까, 진짜? 와, 근데 그 영화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진 소녀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래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인 거죠, 이거. 그러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프랑스 파리로 도주, 그리고 40년 넘게 법의 심판을 외면한 채 영화를 연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던 겁니다. 아니 프랑스 뭐 인터폴 같은 거 안 하나? 프랑스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로마는 이 점을 노리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프랑스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Roman Polanski pour J'accuse. 지난해 로만이 세자르상 감독상을 수상하자 왜 하필 강간범에게 상을 주냐, 그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많은 영화인들의 공분을 샀던 건데요.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일벌백계를 해서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무리 저렇게 유명 감독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도 죄값은 치러줘야죠. 40년 넘게 도주 중인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감독. 과연 언제쯤 그의 도주 생활이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범죄자는 두 기자님의 생각과 반대로 도망자 신세인데 예? 나 잡아가슈! 오히려 대놓고 경찰을 불러들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 19일 미국 폭발물 단속국으로 익명의 제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쇼라는 남자가 화학물질을 잔뜩 구입해 갔습니다. 자, 이에 폭발물 단속국 조사관들이 즉시 출동. 실제로 조의 집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몰랐다고요. 이건 마이클 하리의 짓이 분명해요. 조가 언급한 마이클 하리라는 남성은 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었는데요. 조는 하리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집에 몰래 폭탄을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거짓 신고를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낸 일이다. 신고까지 지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의 말대로 정말 하리가 꾸민 짓입니까? 하리의 집을 수색한 결과 사제 파이프 폭탄들과 불법으로 구입한 기관총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요. FBI는 곧바로 폭탄 제조 및 총기 소지 혐의로 하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휴. 와, 엄청나네, 무기들이. 이 사람은 괜히 누구 복수하려고 신고했다가 자기가 싹 다 잡혔네요. 어쨌든 이게 잘 사실은 잡혔는데. 자기가 아닐 줄 모르는 일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가 신고당할 게 분명한데 이런 일을 복수하려고 벌여다가 이제 자기가 잡히게 된 거 아니에요? IQ 하면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얘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 폭탄도 있고 막 총도 궁금하죠. 있고. 경찰 조사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지난 이슬람 센터 테러 용의자 마이클 하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짜 테러리스트였어? 진짜 테러리스트였어요? 잡혀줘서 고맙긴 한데 다행이죠. 너무 머리가 나쁘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전이 2017년 8월 5일 오전 5시였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나르 알파루크 이슬람 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당시 FBI는 약 3,3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테러리스트들을 쫓았지만 6개월 동안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FBI가 그렇게 찾던 이슬람 센터 테러를 일으킨 주역이 바로
복수심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체포된 하리였던 겁니다. 하리는 더 화이트 래빗이라는 테러 단체를 설립. 이슬람 센터 테러뿐 아니라 2017년 11월 미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한 여성 보건센터 테러 미수 사건까지 일으킨 반드시 잡아야 할 거물급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힌 테러리스트 하리는 법정에 섰고요. 최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인근 세계 최장의 산맥인 안데스 산맥에서 4개월 동안 조난당했던 한 남성 라울 고메스를 극적으로 구조. 기적적인 생還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조난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고산지대에서. 어휴, 그럼 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 안에서 4개월을 살았네요. 정말 죽을 뻔한 거네. 아 근데 구조돼 다행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메스에 따르면 4개월 전인 5월 칠레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중 오토바이 고장으로 도보로 걷다 폭풍설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매게 됐고요. 간신히 아르헨티나 인근 해발 2,800m에 위치한 외딴 대피소에 도착. 대피소 내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다 그마저도 떨어지자 쥐를 잡아먹는 등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20kg이나 빠지는 극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다 무려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관측하러 온 아르헨티나 연구팀에 의해 구조됐고요. 라울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사연에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네. 아 근데 주제가 도망자잖아. 한편의 기적의 드라마 같았던 그의 이야기는 하루 만에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라울은 출국 금지를 당하자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사실 라울은 8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저기 오디오 물리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칠레 검찰에 따르면 사실 라울은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아니 짜증나잖아. 미안합니다. 사실 라울은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칠레 검찰의 그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칠레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도주를 가매. 하지만 신도 그의 행동이 괘씸했는지 도주 중 조난을 당했고요. 생사가 오가는 혹독한 벌을 받던 중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칠레 검찰이 아르헨티나 측에 송환을 요청하며 진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어. 아니 근데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살지 저러고 살고 싶나 산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신의 감옥에 4개월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나와서 인간 세상으로 돌려졌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다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신의 형벌을 받은 거네 그럼. 받은 건데 그건 우리는 안 치잖아요. 안 다시 치죠. 받아야지. 우린 인간계거든.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 그럼요. 도망친 것까지 가중 처벌돼야 돼요. 그렇지. 201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경찰서. 세상을 잃은 듯 심각한 표정의 20대 남성 크리스토퍼 비아타파가 경찰서로 들어섰는데요. 사실 제가 지명 수배자인데 자살해 왔어요. 그는 2013년 8월 지명 수배자로 등록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못 참고 자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자, 비아타파가 약 8개월 만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이유. 바로 정 기자님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름 검색? 정답! 정답이야? 진짜로? 아니 나 지금 약간 어안이 벙벙한데? 진짜 그거라고? 그렇습니다. 심심한데 인터넷으로 내 이름이나 검색해볼까? 비아타파는 주위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에? 아니 내 이름이 거기서 왜 나와? 북부 캘리포니아 지명 수배자 명단 웹사이트에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떡하니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어? 지명 수배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 이후 충격에 휩싸인 비아타파는 두뇌를 풀 가동.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인가? 2013년 8월 비아타파는 이웃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그런데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급기야 권총을 꺼내 바닥과 공중을 향해 발포.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진의 총기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난 너무 충격이다. 막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자기 생활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린 비아타파는 언제 경찰에 체포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북부 캘리포니아주 지명 수배자 명단 웹사이트에서 비아타파의 사진과 이름 위에는 A capture, 검거라는 글씨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뉘우치고.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그래도 순진한 범죄자라면 차라리 그때 화를 참고 소지가 생겼을 때 거기서 사과하고 해결을 했었어야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자수하신 건 다행이고요. 자수한 건 잘했어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그러지 마요. 네.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면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뭐요?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도를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에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그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 그리고 법에 처벌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고 죄를 은닉하려 했던 범죄자의 도주국에 대한 특종입니다. 실례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더 기상천외할 수 있죠? 좀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지난해 4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베벌리 힐즈의 주택가 수십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은 절도범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비벌릴스를 저도 뭐 예전에 뭐 다른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저기는 절도범이 가도 절도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하고. 당시 절도범은 정말 대담하게도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범행에 나섰고요. 범인의 모습이 CCTV에도 포착돼 경찰이 CCTV를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고화질인 거 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그에 대한 제보도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얼굴이 잘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뭐 가린 것도 없고. 근데 CCTV에 저렇게 고화질로 찍혔는데
어떻게 못 잡고 저렇게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5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만, 왜 입을 벌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거. 저기 아까 할리우드 아니야? 그 왜 특수분장 그런 관련 산업 종사했던 분 아닐까? 맞네, 이거네. 입이 안 벌어. 경찰은 범인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포착. 그리고 이 모습을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요. 프로웰,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절도범 프로웰이 CCTV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인종을 바꿨네. 인종을 바꿨어. 이제 성별이 아니라 인종을 바꿨네. 와, CCTV랑 너무 다르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발에 가면까지 착용해 백인으로 변장. 그래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듯 했지만 결국 어설픈 가면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눈에 띄어 체포. 그의 범죄는 막을 내렸고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 덕분에 잡은 거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범죄자들. 하지만 아무리 꽁꽁 가려도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18년 4월 8일 일본 열도 4개의 섬 중 시코쿠의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한 마쓰야마 교도소에서 재소자 히라오 다스마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15,000명이 넘는 경찰과 16마리의 경찰견,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투입됐지만요.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야, 헬기가 떴는데? 일본도 CCTV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죠? 당시 탈옥수 히라오는 탈옥한 뒤 곧바로 교도소 인근 마을에서 자동차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코쿠와 본토 혼슈의 중간 지점인 무카이시마 섬에서 히라오가 타고 도주한 자동차와 그의 DNA가 검출된 물건들을 확인한 뒤 탈옥수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다리를 봉쇄해. 이 경찰은 무카이시마 섬에서 혼슈로 가는 길목들만 봉쇄하면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죠. 여기 탈옥수랑 닮은 남자가 있어요. 그가 탈옥한 지 22일째 되던 날 히라오는 당시 경찰이 예상했던 무카이시마 섬이 아니라 섬에서 약 70km 떨어진 본토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시내 한복판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어떻게 갔지? 아니, 섬에서 본토까지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지? 탈옥수 히라오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느라 힘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히라오는 무카이시마 섬에서 약 200m 거리의 혼슈까지 헤엄친 뒤 히로시마까지 도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본 경찰이 히라오가 바닷길로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엄친 무카이시마 섬 일대의 바다는요. 페리도 항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작은 어선은 엔진을 끄는 순간 휩쓸릴 정도로 파도가 센 곳인데 거길 헤엄쳤다고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해서요. 함부로 헤엄을 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헤엄쳐 도망쳤던 24일 밤은 비까지 내렸던 상황. 하지만 탈옥수 히라오는 경찰의 포위망과 모든 악조건을 뚫고 보란듯이 도주에 성공했던 겁니다. UDT 훈련 아니야? 정말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장비도 없이 그렇게 가지? 한편 절도 및 침입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히라오는요. 원래대로라면 작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희대의 탈주국을 벌인 대가로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만기 출소를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충분히 하고 대가를 치르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뭐 도망쳐갖고 어떻게 새 삶을 살겠어요. 죽을 뻔했어. 게다가 죽을 뻔했고. 미련하지. 2015년 2월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찰서로 20대 후반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망치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 저희 화해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자친구 게리 사무엘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켠에 핏자국이 묻은 수건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뭔가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네. 감싸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닌 척.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게리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도드라진 카펫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카펫을 들춰봤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발견됐습니다. 뭐야 이거 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 끝에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We have four 곳곳에 뭐 고양이랑 개들이 있네요. barns for all these dogs. 저 귀여운 애들을 왜 저렇게 해놨대? In the second cage is another husky puppy that is non-responsive. 이런 열악한 곳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개 24마리와 고양이 8마리, 총 3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 주인인 게리 사무엘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뭐야? 그는 길을 떠도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데려와 자신의 수술 연습용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수술 중에 죽은 동물들을 지하실 구석에 내던져 놨던 건데요. 아니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해서 아픈 동물들 치료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이 게리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전 치료를 해준 거라니까요. 자신의 악마 같은 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수의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보도했고요. 그리고 수의사 게리에게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2주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은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손방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들은 동물협회에서 좋은 주인들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전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낸 뉴스 키워드. 대리모만 33명. 아기를 판매한다니. 자, 2018년 6월 21일 제보를 받은 캄보디아 경찰은 푸놈펜의 한 가정집을 급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엔 초기 임산부부터 만삭의 임산부까지 총 33명의 임산부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4명, 이 5명의 조직원들이 1년여간 수십 명의 여성을 산모로 고용해 대규모 대리 출산을 알선했던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은 아기를 만드는 공장, 아시아 최빈국 캄보디아라며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저건 이제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예. 끔찍하다 정말.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악마들은요,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일단 그 임신하면은 계약금으로 $500부터 줄게. 출산하면 이 몇 배를 주는 거 알고 있지? 이걸로 네 인생 필 수 있어. 아기를 낳으면 총 $10,000, 약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대리모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범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푸놈펜 반인신 매매국의 커티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주로 중국인 부부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는 고령 부부가 증가했고요. 또 최근 불임률 증가 등으로 불법 대리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건 엄연한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네. 자, 이후에 불법 대리 출산을 알선한 5명과 33명의 대리모들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고요. 불법 대리 출산을 공모한 이들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명 아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소굴에서 생명을 유린당한 아기들. 부디 전 세계에 뻗친 불법 대리 출산이 조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린은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 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다행이다.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머머, 칼이에요? 칼 들고 있어요. 위협해요. 왜 이래? 오, 사람 들이대. 벌벌 떠지잖아, 지금 할머니가.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로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오히려 못한 거죠. 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딸 원주아는 곧바로 엄마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안쪽 팔과 허벅지, 또 온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힌 CCTV 영상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는데요.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폭력뿐만이 아니라 노모의 배설물을 담은 바구니를 얼굴에 들이밀기까지. 아우,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저거. 목 부분을 또 구타했어요. 공포에 질린 저 모습 보세요. 이게 웬일이니?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살인 미수예요.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멍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요양사 샤오메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약한 노인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하셔서 아,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을 저 나이는 그렇게- 모르죠. 아,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지난 2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북부 지역을 찾은 메럴리즈 벤더머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참여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해야죠. 이런 취지가 좋은 행사는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의 SNS에 인증 사진들을 올린 벤더머위. 그런데 인증 사진이 공개되자 악마를 봤다. 그걸 들고 웃다니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런 사진을 자랑이라고 올리는 거야? 라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야? 에? 저 뭐야? 이 사진은 사냥한 기린에게서 꺼낸 심장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웃으면서 저거 올릴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했지만 네. 야생동물 보호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벤더머위가 참여한 건 가이드에게 돈을 지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일명 트로피 사냥이었습니다. 벤더머위는 악명 높은 트로피 사냥꾼으로 지금까지 사자와 표범, 코끼리 등 무려 5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벤더머위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은 물론이고요. 나이든 동물들을 제거해서 개체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야생동물을 죽여서 보호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요? 무슨 소리야? 자연은 자연에 또 맡겨둬야 되지. 이걸 우리가 개입해서 또 총을 들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선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람들은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그녀를 향해 여전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수집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간섭할 권리는 우리 인간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터키 중남부 아다나 지역의 한 자동차 대리점. 3년째 근무 중인 직원 라마잔 시메는 평소 사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돈은 제가 금고에 잘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 시메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뭐 알아서 잘 정리해주게. 그런데 지난해 9월 믿었던 직원 시멘이 회사 돈을 횡령, 한화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과 겨우 연락이 닿은 시멘은요. 제가 사채 빚이 좀 있어서요. 그럼 미안하게 됐다. 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는 완전히 잠적해버렸는데요. 아니 이거를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지. 아니 그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회사 돈으로 내 빚 좀 갚을 테니까 좀 미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멘의 악행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멘이 잠적한 뒤 또 다른 직원이 사장에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사실 시멘이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가기 전에 사장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시멘이 잠적하기 얼마 전 사무실에서 음식을 준비 중이던 시멘과 마주친 직원. 그런데 안 돼. 음식에 손대지 마. 아니 왜? 같이 먹으려고 차린 거 아니야? 사실 그 술에 이걸 섞어놨단 말이야. 사장님 먹일 거야. 시멘이 술에 섞어놓은 것의 정체는 바로 코로나19 환자의 타액이었습니다. 시멘은 약 8만 원을 주고 코로나19 환자의 타액을 불법으로 구입해서요. 술에 섞어 사장에게 먹이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아니 코로나 환자의 침도 팔아요? 파는 게 더 신기하다. 별의별 거래가 다 있군요. 이 얘기를 들은 직원은 곧바로 사장에게 연락, 다른 핑계를 대며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전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장은 즉시 경찰에 시멘을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며 터키 전역이 들끓자 달아났던 시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바이러스로는 당신을 죽이지 못했지만은 다음에는 당신 머리에 총구멍을 내겠어. 아주 감옥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은데. 진짜 뭐 저렇게까지 뭐 있어? 아니 좀 반성을 해야지. 진짜 죽이겠다고 지금 살해 협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찰은 시멘에게 협박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추적에 들어갔지만 아직 시멘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시멘이 평소 사장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만큼 사장 가족들과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매일을 두려움에 떨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겠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무시무시한 살해 협박을 일삼은 하루빨리 잡혀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올해 3월 미국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모신 아들 샘. 그는 평소처럼 집에서 웹캠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정말 끔찍하게도 요양보호사 배와지가 샘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별 다 했네 정말. 자, 이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아들 샘은 웹캠의 스피커 기능을 이용해 남성에게 소리를 치며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와, 진짜 황당하다. 아니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와. 아니, 그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보호사라고요? 요양보호사로. 보호사가 폭행을 해요? 와, 진짜 황당하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자, 악마 요양보호사 배와지는 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 당시 샘의 어머니는 본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몹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악마 요양보호사 배와지는 본인의 죄를 인정했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가 샘의 어머니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양보호사 됐어? 이후 그의 만행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2번 농락한 것, 사죄도 모자를 파네. 정말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라며 대분노했고요. 배와지는 폭행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들이 언젠가는 저 엄마한테 가서 저 사람을 보고 우리 엄마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거 아니냐고. 2018년 9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
최근 들어 11살 딸이 이유 모를 구토 증세를 보이자 걱정이 된 부모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 아이가 구토를 한 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그 이후 부모는 딸에게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 교장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도가니네, 도가니. 딸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던 겁니다. 진짜 아휴. 아휴.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이 기사가. 왜냐면 내가 하면서 제일 싫었어. 그치. 2018년 7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11살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가 소녀를 숙직실로 부른 건데요. 그리고 소녀가 숙직실로 갔을 땐 교사 아비셰크가 아닌 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야 이거? 이후 그는 11살 소녀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거 지옥이지 학교입니까, 저게? 그렇게 된 거죠, 저의 아니, 저것도 아이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지옥이야, 생지옥. 아니 11살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이게? 11살 아이는 또 선생님 말 잘 듣는다고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장 아르빈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소녀에게 몹쓸 만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거를 서로 짜고 그런 짓을 하지? 난 정말 이런 게 절대 다수가 이런 건 아닐 텐데 극소수일 텐데도 이런 건이 하나가 뉴스에 나오면 괜히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치.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인도 법원의 최종 판결. 교사 아비셰크에게는 약 75만 원의 벌금과 종신형이, 또 교장 아르빈드에게는 약 150만 원의 벌금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시키면 뭐합니까? 이 소녀 인생 이미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굴드가 집 주방에서 잔인하게 살인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어우,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이었어.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 벌인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야?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치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저거 어떻게 살아? 페루 수도 리마의 한 병원 지하 1층과 2층에서 연이어 폭탄이 터지며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 의료진들이 병원 밖으로 급히 대피하며 병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제 폭탄을 제작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 클라우디아 베니테스 아기레와 레닌 베니테스 아기레 남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폭탄 테러범인 거예요? 아니 사실 병원에는 중환자분들도 계시고 수술 중이던 환자는 대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필 왜 병원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건가요? 자, 이 남매가 병원 테러를 계획한 이유. 테러 발생 7년 전인 2011년 남매의 어머니는 해당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분명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 사고라도 있었던 건가요? 아기레 남매 역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결과 1심과 2심 두 차례 모두 남매가 승소했는데요. 그런데 의료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배상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걸로도 모자라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남매가 병원에 앙심을 품고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것이었죠. 어머니를 잃은 심정이나 병원에 대한 분노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이해되지. 근데 그게 병원이 잘못한 거지. 테러하는 날 거기에 또 환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풀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아니 어머니 목숨 소중하죠. 근데 다른 분들의 어머니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법의 보호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승소까지 했으면 그걸 기다리면 될 걸. 믿을 곳이 없어서 뭐 절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남매.
이제 당신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누가 누워 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 있는 것 같은데. 너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두었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은-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정말?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2018년 4월 미국 미주리주. 강도가 우리 부모님을 총으로 쐈어요. 얼른 와주세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15세의 소녀 데저나 홈스.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총에 살해된 데저나 부모님의 시신을 확인. 사람들은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데저나를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럼 데저나, 지금 이 시간부터 넌 살인 용의자야. 어머, 충격적이게도 데저나의 부모님을 살해한 건 딸 데저나였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건. 아니 자기가 아휴. 죽이고 자기가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일을 겪던 아이길래 부모님을 살해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데저나는 처음엔 강도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다투다가 아빠가 엄마를 쐈어요. 나를 보호하려면 아빠를 쏠 수밖에 없었다고요. 라며 추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 그리고 대전의 증언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대전아가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는 공포 영화를 검색한 흔적을 발견. 즉 공포 영화를 보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이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와. 자, 뿐만 아니라 총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춤추는 영상까지 발견됐는데요. 계획 범죄네요. 예,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와, 부모님을 영화까지 봐가면서 저렇게 계획을 세워 죽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상황들을. 참.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자, 대전아가 이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이유. 또 대전아한테 손 찍어만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대전아, 우리가 데려갑니다. 내가 내 딸 때린 건데 네가 왜 참견이야? 대전아의 삼촌에 따르면 대전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온 피해자였습니다. 삼촌 부부가 대전을 위해 나서도 보고 경찰에 여러 번 신고까지 했지만 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네가 감히 아빠를 경찰에 신고해?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더 심한 학대였습니다. 이에 절망한 대전아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끔찍하게 살해. 하지만
학대가 살인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법. 대전하는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 제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저 아이도 참 너무 불쌍하네요. 불쌍하지. 네, 너무 비극이다 정말. 아니 우리나라도 아동학대가 진짜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살인으로 복수하는 거는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말 다시 말하면 저 사건이 신고가 됐는데도 똑바로 해결하지 않은 저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저 경찰들이 결국은 저 불쌍한 애를 살인범으로 만든 거예요. 진작에 나서줬어야 되는 거. 그럼. 예. 지난해 7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16살 마디 히메에게 익명의 번호로 전송된 한 동영상. 해당 영상에는 히메와 친구들이 알몸의 상태로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그게 몰래 촬영을 한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메와 친구들은 영상 속에 찍힌 문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뭐야? 조사를 해보니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치어리딩 팀 소속이었던 히메와 학생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무서운 게 순식간에 확 퍼지거든요. 맞아요. 이걸 뭐 몇 개 지운다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퍼지고 나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16살밖에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또 놀라고 평생에 수치겠습니까? 아, 누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인이 아동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경악해 한 범인의 정체. 그녀의 이름은 라파엘라 스포네루요. 피해 학생들과 같은 치어리딩 팀에 있던 한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친구 엄마가 범인이었다고요? 네. 이 스포네가 딸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만행을 벌인 이유. 걔가 질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걔랑 어울리지 마. 감히 내 딸을 따돌려? 가만 안 두겠어. 니들도 당해봐.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한 피해 학생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스포네의 딸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이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과 언론에서는 스포네가 자신의 딸을 따돌린 치어리딩 팀 학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추정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스포네의 딸은 엄마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지른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게 딸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딸을 망치는 길이죠. 저렇게 되면 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아니 뭐 사실 따돌림을 내 딸이 당했다. 이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만 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어른다운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았어야죠.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행은 당신의 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반으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2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반시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녀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아니 뭐 강도짓인가요? 그러게. 경찰은 원한 살인이라고 판단, 한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사람을 2명을 죽이고 경찰관까지 3명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자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몇 명을 더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당시 경찰은 1급 경계령을 발동, 일주일 동안 1000여 명의 병력과 첨단 장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을 펼친 끝에 드디어 범인이 숨은 산장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범인과의 대치 상황은 마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수백 발의 총탄이 빗발친 끝에 경찰이 던진 연막탄과 최루탄에 의해 범인이 있던 산장에 화재가 발생. 결국 범인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며 어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칠 정도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면은 저 범인이 무기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 아니에요? 무장이 좀 많이 된 상태였었죠. 완전 무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민간인과 경찰관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바로 2005년도부터 8년까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크리스토퍼 도너였습니다. 총회관에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웠겠죠. 뭐. 아니 근데 왜 전직 경찰이 결혼을 앞둔 남녀도 살해하고 심지어 자기 동료였던 경찰까지 죽인 겁니까? 도너는 2007년 4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테레사 에반스 경사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범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발건을 심의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에반스 경사가 폭행을 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도너가 수습평가에서 낙제점을 준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판단,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도너는요. 다 똑같아. 경찰들과 경찰 가족들까지. 아무나 어디서든지 다 죽여버리겠어! 표적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시. 그렇게 경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LA 경찰국의 전 총경 랜디 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 그렇게 랜디 콴의 딸 모니카 콴과 그녀의 약혼자를 살해한 뒤 달아났고요. 그리고 도주 중 자신을 불신 검문하는 경찰관마저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판단. 총을 쏴 살해한 뒤 산속으로 잠적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딸은 무슨 죄냐. 그 약혼자는 아이고야. 부당해고를 저런 식으로 복수한다고요? 본인이 경찰이었으면 패소를 했더라도 끝까지 법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믿었어야죠. 아, 참 너무 안타깝다.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잊어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스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이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 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데요.